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통합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등을 두고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관련한 내용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청열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원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첫 오찬 회동을 함께했습니다. 대화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만큼 여기에서 추경 얘기도 나오고 또 총리 후보자 인사검증, 국회 원구성 그리고 정치 쟁점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얘기까지도 화두가 됐는데 오늘 전반적인 오찬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의미가 있던 오찬 회동이에요. 지난번 취임 당일날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국회의장, 여야 이제 대표 그때 이제 식사를 했었죠, 오찬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정부와 아주 뚜렷하게 다른 점은 아직 18일 정도밖에 안 되긴 했습니다만 협치, 통합 여기에 굉장한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그런 맥락인데 아무튼 오늘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주 작심한 듯 7가지 요구사항을 얘기를 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듣기에 어떻게 봐서 대단히 불편한 얘기, 재판에 관련된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겠다라는 약속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재판에 관련된 법률 이것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해달라는 것도 이건 사실은 여야가 일단 지금 탐색전을 하면서 협치에 시동을 거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한 상황일 수 있는데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김민석 후보자의 어떤 인사 검증 같은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예상했던 바긴 합니다만 합의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추경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성과는 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단지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공감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대선 때 공통 공약했던 거 이런 부분들은 같이 추진하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공감을 했는데 그건 대단히 원론적인 수준인 것 같고 아무튼 아주 쟁점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떤 협치와 소통에 어쨌든 그 시동을 걸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나름대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해요. 예. 교수님 평가는 어떨까요? 저도 첫 발을 뗐지만 갈 길은 멀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오늘 회동이 조금 야박하게 조금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야당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좀 허심탄회하게 툭 터놓고 좀 이렇게 소통한다는 모습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는 조금 국민 눈높이에는 좀 미흡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아무래도 오늘 핵심 의제는 두 가지였거든요. 기본적으로 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이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아마 그 국민의힘에서는 재검토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대통령 원론적인 어떤 국회 청문회에서 다 해명이 될 것이다는 얘기를 했고 또 추경에 대해서도 슈퍼 추경이가 한 30조가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경기 진짜고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대통령 그냥 그대로 신속 추경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야당에서 하는 얘기 따로 대통령 하는 얘기 따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완전 평행성 회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굉장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기본적으로 어떤 여야 협치라고 하는 부분은 야당을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보이거든요. 오늘 아마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그 캐나다에 다녀온 그 G7 정상회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는데 오늘 회동이 끝나고 난 다음 오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나토 정상회의는 불참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지 여부를 두고 야당의 지도자들과 저는 격이 없는 토론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그 미국에서 그 이란의 핵시설을 이제 군사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나토 정상회의의 어떤 성격이 좀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의 정치적 승부수를 걸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는 어떤 미국 중심의 군사안보 동맹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빠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미국의 트럼프나 아니면 유럽의 동맹에서는 한국을 어떤 상황으로 지켜볼지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회동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또 회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입장이 좀 다르게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어쨌든 추경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협치를 어떤 부탁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따로 당대로 따로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당과 대통령이 따로 노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지 하는 거 아닌지 하는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름대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의 지도자들을 함께 만나서 아마 윤석열 정부 때는 하지 못했던 어떤 소통을 하겠다, 협치를 하겠다 하는 이런 모습은 보여왔지만 생각보다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던 그런 회동이었다. 그래서 아마 다음 회동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조금 진일보한 새로운 형식의 어떤 회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뜯어보도록 하죠. 교수님 얘기해 주신 대로 오늘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제고 이 자리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도 가족 문제까지 기준에 올리는 게 맞느냐라고 했다고 또 전해지는데요. 여당에서는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제도 개선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벌써 2000년도에 이제 인사청문회법이 이제 제정이 됐고 그때 김대중 정부 때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사청문 대상이 계속 확대돼 왔어요. 지금 인사청문 대상이 꽤 많아졌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인사청문 대상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벌써 25년 됐어요. 인사청문회가. 근데 항상 나온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이들은 안 된다라는 거. 어쨌든 이제 도덕성 검증이라는 부분하고 이른바 이제 그 능력, 역량, 전문성 이게 좀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들이에요. 정확히 맞는 주장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여지없이 나왔는데 얘기의 요지는 이거죠.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하기 전에 이 도덕성 문제에서 자꾸 걸리기 때문에 사적 시비가 자꾸 걸린다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가족 문제까지 이제 이 검증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른바 인재들이 이제 내각 인선에 이제 회피한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사실 그런 경우가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도덕성 검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덕성 검증을 이제 비공개로 하자는 얘기인데 비공개로 한다기보다 일단 저는 아예 비공개 공개 청문회를 나누기 전에 아예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해서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야말로 이제는 그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죠. 문재인 정부 때 뭐 7대 기준도 있었고 합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결격이 발생한 사람, 흠결이 발생한 사람은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아예 청문회장에 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내정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정부 사이드에서 국세청 그리고 이제 뭐 검찰, 경찰도 포함된다면 돼야 되겠죠. 여러 가지 검증할 사항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미국식으로 개인적인 문제, 그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뭐 부동산 투기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이번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아무리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다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철저히 검증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 그럼 과감하게 인재라 하더라도 발탁하지 않는 그렇게 될 때 인사청문회 제도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하자. 역량은 공개로 하자. 저는 그거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인사청문 제도 시스템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네, 인사청문회법 지금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주셨는데 어떻게 좀 그래서 들으셨습니까? 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부실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때 그 다음 날 김민석 후보자를 총리로 후보로 지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하루 사이에 과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그리고 안 되는 완전 무결한 그런 검증이 되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전체적인 우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하는데 민정수석이 또 낙마를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후보자 검증에 대한 부실 책임을 인사청문회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면 어떤 공개로 하고 또 비공개로 하자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조금 우리 시대상을 조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이틀간 열리는 거는 국회에서 그냥 국회의원들이 형식적으로 청문회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볼 때는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 여론 청문회가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떤 국민적인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최종적인 것은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청문회 참석을 하고 나중에 인준이라고 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 인사청문회 제도를 후보 가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비공개를 해버리고 도덕성에 대한 부분을 비공개를 해버리게 되면 그렇다면 언론에서의 문제 제기나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언론에 재갈을 물리게 되는 거고요. 또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볼 때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총리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두철미하게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론 청문회를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SNS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벌써 나름대로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신상 털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도덕성의 기준이라든가 후보자의 어떤 자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 눈높이 부분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어떤 제도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걸 두고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재산 의혹 사건 두고 공격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에서는 저열한 흠집내기라고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증인 없는 청문회가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인이 없는 청문회 대단히 낯선 풍경이죠. 뭐 증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사실 증인을 신청했는데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무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문회 때마다 나온 얘기예요. 청문회 때도 그렇고 국정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네. 어떤 증인 문제, 참고인 문제가 항상 이제 본 게임 시작하기 전에 기선잡기로 항상 이게 동원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의 이제 쟁점의 그 본질은 이번 이 김민석 후보자에 관련된 거는 나간 돈에 들어온 돈에 이게 쓴 거에 비해서 도대체 들어온 돈의 출처가 뭐냐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데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제기되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해명을 했죠. 예. 출판 기념회를 2번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빙부상 당했을 때 어떤 부의금 들어온 것 이런 것들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 계속 공세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일 모레 24일이죠. 24일, 25일 양일간이에요. 예. 내일 하루면 이제 뭐 같은 얘기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이틀 동안 이제 청문회 여는 건데 이건 국회에 인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총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여야가 같은 얘기만 계속하니까 이 뭡니까 지금 이 대담에서도 계속 같은 얘기예요. 며칠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뭐 보수 패널 얘기 또 진보 패널 얘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여당 얘기 들으면 여당 얘기도 일리가 있고 야당 얘기면 야당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쭉 이제 청문회 때 낙마한 경우를 보면 말이죠. 김대중 정부 때는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 장대환 총리 후보자 2명 연이어 낙마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김용준 후보자도 낙마했고 그리고 나서 또 문창구 후보자 뭐 기억이 많이 나요. 안대희 대법관 출신 그분들이 낙마했고 총리 출신 후보자들이었다고 총리 후보자들이었는데 제가 쭉 지켜보니까 이게 여론에서 도저히 이 사람 안 되겠다라고 하면 낙마가 되더라고요. 진보 보수 정보 가릴 거 없이. 근데 이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는 옳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여론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데 전반적인 여론의 분위기가 이 사람 절대로 안 되겠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4일, 25일 청문회 열고 여야는 그동안 공방을 하겠죠. 청문회 열고 26일이나 27일 정도, 27일이 금요일이더라고요. 금요일 날 정도에 한국갤럽이나 뭐 이런 데 이제 좀 비교적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적합도가 어떻게 되느냐. 청문회 국민들이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 정도는 문제가 있지만 할만하다. 낙마할 정도 아니다라고 형성되면 통과시키는 거고 그러지 않고 여론이 아주 나쁘다. 그러면 여론에 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책임 정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예단하기가 어렵고 지금 서로 뭐 이게 다 문제가 있는데 이거 문제가 안 된다 서로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이제는.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장 답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야당이 문제 제기하지만 대통령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답변은 당연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청문회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문회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대단히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한다. 그때 이제 비판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여론이 생각보다 긍정적인데 야당이 여전히 문제 제기하면 그건 야당의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여론에 부응하는 임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래서 뭐 한 명의 증인도 채택을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아마 지금 자료도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청문회가 시작하는 그날 우르르 그 자료를 낼 겁니다. 아마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검토할 시간도 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과연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에 대한
어떤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사실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좀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약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청와대 석사학위 논란도 벌어지게 되면 그냥 출입국에 대한 그 출입국 관리 자료만 내면 되는데 어느 정도 계속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니까 뒤늦게 그냥 슬쩍 내는 거거든요. 봐라,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헛발질 하고 있는 거다. 근거 없는 정치 공세하고 있는 거다. 그냥 야당이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더욱더 발끈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볼 때 자료 요구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이 맞지 않으니 그 차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청문회까지 가져가야 할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11명에 대해서 차용을 했으면 그 차용이라고 하는 게 돈을 빌린 거니까 그럼 빌렸다는 거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는 이자를 낸 자료를 내라. 그러면 간단하게 모든 의혹이 클리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료를 안 내고 있다가 그냥 청문회 가서 모든 걸 소명할 수 있고 그때가 소명이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열한 정치 공세를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 김일성 후보자가 야당에 대한 존중 또는 국민에 대한 존중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의 지도자들 불러서 어쨌든 협치를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니 여야가 힘을 함께 하자고 했는데 김일성 총리 후보자는 과연 이재명 어떤 정부의 국정 철학과 부합하는 그런 지금 총리의 관을 갖고 있는지, 총리관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 상당히 의문스럽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추경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동에서 추경 집행을 위한 야당의 협조 당부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꾸준히 포퓰리즘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원활한 여야 협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가능할까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추경에 협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얼마 전 우리가 여름 폭우가 내렸지만 사실은 시중에는 완전 동가문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재정을 풀어서 어쨌든 시중의 경제가 조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아마 소비 쿠폰을 비롯한 추경 규모가 한 3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지금 4개월 정도 동안에는 나름대로 뭐 장사도 좀 되고 자영업도 조금 흥청망청하게 이렇게 들썩들썩하게 될 텐데 문제가 뭐냐면 4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게 일시적인 경기 반등 효과는 있는데 그럼 4개월 뒤에 만약에 한국 경제가 여전히 저성장 구조에 있다면 아마 그 4개월 뒤 되면 다시 또 이 여러 가지 영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그 상실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그런 것들이 저는 나름대로 민생 어떤 지원금이 금단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 담배를 피다 끊으면 금단 현상이 생기고 어떤 술도 끊게 되면 금단 현상이 생기듯이 민생 지원금이라는 걸 통해서 경기 진작만 하다 보면 그것이 끊어졌을 때 4개월 뒤에는 엄청나게 또 큰 어떤 민생 지원금에 대한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도 충분히 좀 고민을 해야 될 사안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민생 지원금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난 2020년 총선 때도 보면 그때 코로나 민생지원금이 나왔고 그것이 또 총선에 어떤 득표, 어떤 포퓰리즘 차원에서 진행된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민생지원금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또 이재명표 또 여러 가지 또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게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민생지원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경기 진작의 효과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어떤 포퓰리즘으로 이용되는 부분들은 무조건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4개월 이후에 대한 우려감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기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거, 포퓰리즘. 표라고 이제 표를 얻는다 때 표를 이제 그 대비시키는 건데, 그래서 뭐 그렇게 야당 시각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야당은 좀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추경 얘기는 야당의 김문수, 그때 야당이 아니었죠. 지난 대선 때, 뭐 대선 얼마 안 됐습니다만 대선 때 김문수 후보도 추경 얘기를 많이 했어요. 20조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대선 전에는 추경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야당에서 말이죠. 근데 추경 이거는 지금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워낙 경기가 어렵잖아요. 네. 자영업자들 물론 양극화돼 있긴 합니다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여기 이른바 차상이겠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추경을 하는 거는 국민의힘도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이제 관점을 바꿔서 거기에 있는 약간의 이제 세부 항목을 조정하고 좀 이런 쪽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 자꾸 이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이다 얘기하고 이게 내년에 또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은 내년에도 또 이거 하면 어떡하느냐. 근데 아직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거 지금 30조를 하는데 내년에 또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이런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재정은 건전성의 문제. 재정이 우리가 점점 이제 악화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비기축통화국인데 지금 비기축통화국으로서는 꽤 상당히 높아요. 빠릅니다. 이게 맞아 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거의 이제 국가 채무가 GDP의 50% 육박한 이런 상황이니까 이건 굉장히 이제 정부 여당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누군들 뭐 여기에 관심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같이 이제 좀 서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목표는 같은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재정을 위한 것이고 경제를 위한 것이고 민생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논리로 이거 파퓰리즘이다 얘기할 게 아니고 건전성이 해친다라는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는 대선 가는 거예요. 여당으로서 이거 통과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당에서도 어쨌든 야당이 주장한 걸 좀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똑같이 그냥 또 강행 통과시키고 이렇게 되면 다시 도돌이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통합에 오늘도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야 원내대표가 너무 자신들의 관점만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세는 추경으로 가는 거예요. 단지 이게 너무 이게 한 번에 돈이 뿌려지니까 현금 살포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뭡니까 선별 지원과 이 보편지급을 같이 하는 거 아니고 혼합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이걸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고 무조건 현금 살포다로 얘기하면 이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발목 잡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워요. 그 부분을 야당이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 G7 때 못한 한미 회담을 이번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건요 상당히 좀 아쉽다고는 보여요. 아마 나름대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실용 외교, 국익 외교 차원인데 G7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경제 중심이거든요. 아마 나토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군사 안보 동맹체다 보니까 특히 또 나토 정상회의 같은 경우는 반 푸틴 또는 반 시진핑 어떤 반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명확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 또는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하려면 저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버리게 되면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 대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마 국익이나 아니면 실용적 관점에서는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나름대로 뭐 판단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했거든요. 2003년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정치적 승부수를 건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보수층 내에서도 이번 핵시설 타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미군이 직접적으로 군이 개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찬반 논란이 뜨겁기 때문에 정치적 승부수를 걸었고 그렇다면 아마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럽의 정상들이 힘을 실어주는 그리고 미국 중심의 군사 동맹 체제를 더욱더 강화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될 텐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빠지게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참여해왔는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 그동안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던 경중안미, 그러니까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내가 지금 정치적 승부수를 걸은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관세 협상이라든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공격적으로 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중국 또는 대러시아의 관계를 생각해서 실용적 또는 국익적 차원에서 이번에 불참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정부에서 볼 때 어쨌든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나름대로 지금 이번에 참석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외교 스타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나름대로 미국의 대통령 또는 미국의 입장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저는 미국 정부와 사전에 어느 정도는 조금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7월 달이나 늦어도 8월 달쯤에는 가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백업 플랜 또는 플랜 B 정도는 갖고 있어야 아마 대한민국 어떤 외교가 위기에 처하는 일은 좀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해되고 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한편 또 아쉬움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나토 정상회의 저는 사실 참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부의 기류도 참석적으로 기울었었어요. 다 알려진 바와 같이. 근데 오늘 이제 그 이란 그 핵 공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핵시설에 대한 공습이 있었고
제가 볼 때 이거 나토 참석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 정도.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오후나 되면 아마 나토 정상회의 불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상대로 됐어요. 이 상황에서 참석하기 어려워요. 나토 정상회의를. 왜냐하면 지금 일단 지난번에 G7에서도 저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갔잖아요. 자기 나라로 돌아갔단 말이죠. 예. 그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됐어요. 뭐 약식이라 하더라도. 근데 이번에 이제 나토 정상회담이 이제 성사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참석하고 트럼프도 오고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안 올 겁니다. 아마 안 올 거예요. 올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나토에 가는 건 대단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국내 현안도 현안입니다만 국내 현안도 많죠. 추경도 그렇죠. 내각 인선도 있죠. 많이 있는데 그것도 그겁니다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안 온 상황, 안 올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예. 여기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큰 실익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중동 국가들과 이 유럽 나토 국가들의 정상들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많죠.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예. 여기서 우리나라가 가가지고 지금 중동과의 관계도 우리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중동이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거의 70% 이상을 거의 중동에서 우리가 원유 수입해요. 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도 못 만나는 상황인데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오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발표된 겁니다. 좀 그래서 이 판단은 상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정치권 여러 이슈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원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